1장. 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등의 촉감이 갑옷처럼 딱딱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자 이번에는 불룩한 갈색의 배가 보였다. 배 위에는 몇 가닥의 주름이 잡혀 있었다. 배에 걸린 이불 끝자락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것 같았다. 가느다란 다리가 눈앞에서 징그럽게 꿈틀거렸다. 그레고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레고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자신의 방이 틀림없었다. 사방의 벽도 낯익었다. 탁자 위에는 옷감 견본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그레고르는 옷감을 취급하는 외판 사원이었다. 벽에는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어떤 부인의 자태를 묘사한 것이었다. 그녀는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비가 오는지 밖에서 양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날씨마저 음산하여 그레고르는 이내 우울해졌다. 그레고르는 잠을 더 자기 위해 몸을 돌려 누웠다. 그러나 잠은 쉬이 오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누운 채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했을까? 출장은 매일 계속된다. 기차 시간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사,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거기에다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까지. 그레고르는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갔다. 사람이 너무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멍청해지는 법인가 보다. 사람은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하지.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후궁의 궁녀들처럼 지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밖에서 일을 끝내고 오전 중에 숙소로 돌아와서 주문받은 것을 정리하고 기입할 때에야 그들은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내가 사장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당장 해고될 것이다. 부모님만 아니라면 벌써 사표를 던지고 말았을 텐데. 부모님이 진 빚을 청산할 수도 있을 만큼 돈을 모은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5, 6년은 더 걸릴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일어나야만 돼.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런데 내 몸이 왜 자꾸 이러지? 그레고르는 생각을 멈추고 자명종을 바라보았다. 이런 젠장. 시계바늘은 이미 6시 30분을 지나 45분을 향하고 있었다. 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정각 4시에 울리도록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틀림없이 울리긴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란하게 울려대는 종소리에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단 말인가? 사실 밤새 편안히 자지도 못했다. 그래서 종이 울린 후에 더욱 정신없이 골아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7시 기차를 타려면 정신없이 서둘러야만 할 텐데 아직 견본들을 꾸려놓지도 못했고 기분이 상쾌하지도 않다. 만약 기차를 탄다 해도 사장의 불호령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5시 기차를 타는 것을 아는 급사 녀석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실을 이미 사장에게 보고했을 테니까. 그 녀석은 교활한 사장의 앞잡이다. 그렇다면 몸이 아프다고 둘러대면 어떨까? 사장은 더 수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외판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사장은 조합 주치의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의사가 일단 진찰하면 나는 발뺌을 할 수 없다. 의사는 나를 건강하다고 진찰하고 일하기 싫어 꾀부리는 사람으로 보겠지. 그때
밖에서 조심스럽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하니? 벌써 6시 45분이다. 일하러 안 나가니? 어머니가 문 밖에서 말했다. 아, 저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나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깜짝 놀랐다. 물론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찍찍거리는 신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다. 첫 말소리는 명확했지만 그 다음에는 찍찍거리는 소리가 말끝을 흐려놓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른 쪽의 문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얘야, 그레고르야. 그레고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누이 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빠, 무슨 일이 있나요? 걱정 마, 일어났으니까. 그레고르는 겨우 있는 힘을 짜내어 대답했다. 오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동생은 밖에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예전의 그레고르가 아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맙소사, 이게 진정 현실이란 말인가? 그레고르는 비로소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오히려 출장 중에 얻은 습관대로 밤이면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자신의 조심성에 감사해야 할 판이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지난밤 몇 번인가 가벼운 통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 지금 일어난 몸의 변화는 통증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이상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사람이 벌레로 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어떻게 하다 보면 곧 좋아질 일이었다.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는 목소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목소리가 변한 것도 매일 출장을 가야 하는 직업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레고르는 평소의 동작대로 몸을 움직여 보았다. 이불을 걷어치우는 일은 매우 간단했다. 그저 숨을 약간 들이마셔 배에 힘을 주기만 하면 이불은 자연히 밑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우선 하반신부터 침대 밖으로 끄집어내야 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며 또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반신을 움직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일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매우 힘이 들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하체를 있는 힘껏 앞으로 밀었다. 그 바람에 침대 기둥에 다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통증이 전신으로 흘렀다. 통증을 느낀 이후에야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에서 가장 감각이 예민한 부분이 하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는 상체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리고 조심조심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돌렸다. 그 일은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몸통은 그 폭이나 무게가 볼품없이 컸지만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 주었다. 그러나 머리가 막상 침대 밖으로 나가려니까 불안했다. 결국 그레고르는 그냥 침대에 있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서로 엉클어져 허우적대는 자신의 가냘픈 다리들을 보면서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에 잠겼다. 밖에서 부르던 가족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자명종이 7시를 알렸을 때 현관 벨이 울렸다. 그레고르는 잔뜩 긴장했다. 회사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하녀가 침착한 걸음걸이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말만 듣고도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지배인이었다. 도대체 왜 자기는 잠깐 게으름을 피웠다고 해서 금방 의심을 사는 그런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팔자를 타고났을까? 도대체가 너나 할 것 없이 고용인들은
모두 쓸모없는 건달들이란 말인가? 그들 중에는 아침에 두서너 시간 정도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까지 빠질 지경이 되어 침대 신세를 지게 된 그런 충실하고도 희생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형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급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꼭 지배인 자신이 와야 한단 말인가? 이 수상쩍은 사건의 조사를 지배인 이외의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가족에게까지 알려야 한단 말인가? 화가 치민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힘껏 몸을 굴려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것은 확고한 결단에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에 너무 흥분을 했기 때문이다. 쾅 하고 큰 소리가 났다. 저 안에서 무엇인가 떨어진 모양이군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언젠가는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레고르의 그런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옆방에서 지배인이 에나멜 장화로 몇 발짝 거닐면서 삐걱거리는 구두 소리를 냈다. 동시에 왼쪽 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지배인께서 네가 왜 아침 기차로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계신다.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하여튼 너와 직접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니 문을 열어라. 뭐 다소 방안이 어수선해도 그것은 이해하실 것이다. 여보게, 안에 있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배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애는 몸이 아파요. 어머니는 변명하듯 대답했다. 그렇겠죠, 부인. 아무리 달리 생각할 수가 없겠군요. 대단한 병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웬만한 병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끼어들었다. 이제 지배인께서 들어가셔도 되겠니? 안 돼요. 그레고르는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왼쪽 방에서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오른쪽 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짜증이 일었다. 도대체 누이 동생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일까? 틀림없이 방금 일어나서 아직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울기는 왜 울까?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가 지배인을 방에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일까? 내가 실직당할 것 같아서? 만일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옛날의 빚을 가지고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며 가족들을 저버릴 생각은 추워도 없다. 잠자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지배인이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단지 네 아니오라는 대답뿐이군. 자네는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네. 나는 그래도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네는 이상 야릇한 변덕을 부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군. 사실은 오늘 아침 일찍 사장님께서 내게 자네의 결근 이유를 추측해서 이야기해 주셨네. 즉, 최근 자네에게 맡겨놓았던 회수금에 관한 문제였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사장님의 지레짐작에 불과하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했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본 이상 나 역시 자네를 두둔해주고 싶었던 마음마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네. 알아듣겠나? 잠깐만요,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정신없이 소리쳤다. 곧 문을 열겠습니다. 정말 곧 열겠어요. 기분도 좋지 않은 데다가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잠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좋아졌어요.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는 중입니다.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상태가 완전하게 좋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병이 날 줄이야. 사실 어제 저녁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모님께 싫은 소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것저것 저를 책망하셨는데 모두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비난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송한 주문서를 미처 보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요? 하여튼 8시 기차로 떠나겠습니다. 두어 시간 쉬었더니 좀 기운이 납니다. 제발 지배인님 먼저 돌아가 주십시오. 저도 곧 일을 하러 회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사장님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많은 말들을 단숨에 짓거리면서도 그레고르는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침대 위에서 익힌 경험을 살려 옷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옷장에 매달려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지배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와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지금 저토록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을 확인한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다. 만일 그들이 깜짝 놀라더라도 내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으니까 그저 조용히 있으면 된다. 틀림없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가엾게도 우리는 그 애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레테야, 그레테! 밖에서 어머니가 누이 동생을 불렀다. 네, 어머니? 누이 동생이 맞은편에서 대답했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당장 의사한테 갔다 오너라. 네 오빠가 아프단다. 빨리 의사를 불러오너라. 너도 방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 그것은 무슨 짐승의 목소리였어. 하고 지배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안나, 안나! 얼른 열쇠장수를 불러오너라. 이번에는 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주방 하녀에게 소리쳤다. 두 소녀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문간방을 빠져나갔다. 그레고르는 기분이 좋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확신하고 그를 도와주려 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한 기대와 신뢰감으로 그레고르는 마음이 들떴다. 그는 비로소 사람이 사는 세계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곧 불려올 의사와 열쇠장수에게 그는 커다란 성과를 기대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운명을 결정지어줄 단판이 시작될 때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음성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는 몇 번 헛기침을 해보았다. 그러는 동안 옆방은 매우 조용해졌다. 아마도 부모님은 지배인과 거실 테이블에 이마를 맞대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문에 기대서서 이쪽 방의 소리를 엿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갔다.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기대고는 꼿꼿이 섰다. 그의 다리 끝에서는 끈적거리는 액체가 약간 분비되고 있었다. 그는 입으로 열쇠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치아가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이가 없는 대신 힘센 턱이 있었다. 그는 턱의 힘으로 열쇠를 돌렸다. 그때 분명히 어딘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입에서 나와 열쇠 위를 따라 방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저 소리 좀 들어봐요. 그가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지배인이 말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가만히만 있지 말고 힘을 내라고 소리쳐 주었으면 싶었다.
그레고르 힘을 내라. 힘을 내. 자물쇠를 꼭 잡아라. 이 정도의 말은 해줄 법도 한데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응원하면서 그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열쇠가 돌아감에 따라 그는 자물쇠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오로지 입의 힘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전신의 무게를 실어 열쇠를 내리 누르기도 했다. 마침내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이젠 열쇠 장수가 필요 없게 되었어. 그는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고개를 손잡이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해서 겨우 문은 열렸지만 문이 안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문 뒤에 가려져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열린 문짝을 따라 천천히 밖으로 돌아 나와야만 했다. 더욱이 문 앞에서 보기 흉하게 벌렁 자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지배인이었다. 앗! 지배인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떠밀려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풀어헤친 머리를 손질조차 하지 않은 어머니는 양손을 합장하고 아버지를 보는가 싶더니 이내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주름 치마가 활짝 펼쳐졌고 얼굴은 가슴 속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양쪽 눈을 가리고 뚱뚱한 가슴을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레고르는 입을 열었다. 자, 그럼 곧 옷을 입고 견본을 챙겨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지요,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쟁이가 아니며 일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물론 출장 판매는 무척 고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출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배인님, 지금부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나가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시겠지요? 누구나 잠깐씩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소의 실적을 참작하셔서 건강만 좋아지면 물론 배전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한층 더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말을 서너 마디도 채 안 듣고 돌아설 뿐이었다. 그리고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켜 놓은 채 현관문을 향해서 슬금슬금 물러섰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향해 다가가다가 발이 꼬여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레고르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두 팔을 쭉 뻗어 손가락이란 손가락은 모두 활짝 벌린 채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라도 하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으나 그레고르를 쳐다보기는커녕 정신없이 뒷걸음쳐 달아났다. 그녀는 뒤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곳에 닿자 급히 식탁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때문에 그녀 바로 옆에 있던 커피포트가 엎어져 양탄자 위로 커피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직하게 부르면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는 동안 지배인에 대한 생각은 머리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며 그레고르는 몇 번이나 입맛을 다셨다. 그 장면을 보자 어머니는 식탁에서 도망쳐 때마침 달려온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다. 지배인은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난간 위로 턱을 내밀고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배인을 붙들기 위해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한꺼번에 계단을 몇 개씩 뛰어내려가 버렸다.
지배인이 도망치자 그때까지 비교적 침착했던 아버지가 당황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몸소 지배인을 쫓아간다든가 혹은 지배인을 뒤쫓아가려는 그레고르를 내버려 두기는커녕 지배인이 소파 위에 내팽개치고 간 모자와 외투 그리고 짧은 지팡이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사정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닥친 장애는 생각지도 않고 한층 더 큰 소리로 그레고르를 몰아댔다. 이미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작정 문을 향해 돌진했다. 한쪽 몸통이 문에 끼어 위를 향해 치켜졌으므로 그는 방문 사이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한쪽 옆구리가 심하게 벗겨지고 하얗게 칠한 문에는 보기 흉한 얼룩이 묻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쪽의 다리들은 허공을 향해 바르르 떨었으며 다른 쪽 다리들은 마룻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힘차게 그를 밀었다. 그 때문에 그레고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꽝 하고 들렸다. 2상 저녁 무렵 그레고르는 겨우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눈을 떠야 할 시각이었다. 왜냐하면 푹 수면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소란스럽게 걷는 발소리와 문간방 쪽으로 통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여닫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다. 천장과 가구 위에 가로등의 불빛이 새어들어와 비치고 있었으나 방바닥과 그레고르의 주위는 어두웠다. 그제야 그레고르는 촉각을 서투르게 작용시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살그머니 문 쪽으로 기어갔다. 왼쪽 허리 언저리에 당기는 듯한 상처가 생겨서 그는 두 줄로 된 양쪽 다리를 절름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침의 소란으로 한쪽 다리에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그는 힘없이 질질 다리를 이끌고 기어갔다. 그는 문 앞까지 와서야 비로소 무엇이 그를 유혹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다. 즉, 그곳에는 흰 빵 부스러기가 둥둥 떠있는 우유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레고르는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를 뻔했다. 아침나절보다도 배가 더 고팠기 때문이다. 그는 곧 우유 속에 눈까지 잠길 정도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하고 목을 움츠렸다. 몸통의 왼쪽 허리 언저리가 아파서 먹기에 부자유스러웠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아주 즐겨 먹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 생각해서 방 안에 넣어준 우유였는데 지금은 전혀 맛이 나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서 음식을 밀치고 방 한가운데로 기어서 왔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거실에 가스등이 훤히 밝혀져 있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시각에는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어머니나 누이 동생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셨을 텐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이렇게들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다. 밀려오는 어둠을 지켜보면서 그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끔 해준 자신이 대견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의 안락, 행복, 만족의 일체가 무서운 종말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환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차라리 몸이라도 움직여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그레고르는 이리저리 방 안을 기어다녔다. 시간이 흐르자 옆쪽 문이 한 번,
맞은편 문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혔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기 위해 방을 기웃거리는 모양이지만 불안해서인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레고르는 문 옆에 몸을 바짝 밀착시키고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방문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문이란 문은 모조리 잠겨 있었던 오늘 아침에는 저마다 서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문 하나는 이미 그레고르가 열었었고 다른 문들은 모두 낮 동안에 열렸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자물쇠가 밖에서 채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 거실의 등불이 꺼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발끝으로 걸어서 가만가만히 멀어져 가는 세 사람의 발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레고르의 방을 방문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레고르는 새벽녘까지의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자신이 지금 방바닥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이 방, 천장이 높고 텅 빈 이 방은 그를 묘한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도대체 원인은 알 수 없었다. 5년 동안이나 지내온 자신의 방이 아닌가? 그레고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몸을 굽혀 부끄러운 생각을 하면서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등허리가 약간 눌리고 고개를 쳐들 수는 없었지만 소파 밑은 매우 편안하고 아늑했다. 단지 몸통이 너무 커서 전신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안타까웠다. 밤새도록 소파 밑에 엎드린 채로 가끔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따금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걱정과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하룻밤을 새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한 가지였다. 즉, 당장은 침착하게 가족들로 하여금 인내와 최대의 조심성으로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쾌감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집안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녘에 그레고르는 자기가 다진 결심을 시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문간방에서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노이 동생이 긴장된 얼굴로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한참 뒤에 소파 밑에 있는 오빠를 발견하자 스스로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태도를 뉘우친 양 다시 문을 열고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중병 환자나 낯선 사람의 방에 들어오는 듯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목을 빼고 누이 동생을 관찰했다. 우유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누이 동생이 알아줄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지 않은 게 아닌데 좀 더 구미에 맞는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걸까?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로서는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다행히 누이 동생은 조금도 줄지 않은 우유 그릇을 곧 발견했다. 그릇 주위엔 약간의 우유가 흘러있을 뿐 우유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곧 그릇을 집어들었다. 맨손이 아니라 걸레 조각으로 말이다. 그러고는 마시지 않은 우유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우유 대신에 무엇을 가져다 주려나 하고 그레고르는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정성껏 들고 온 것을 보고는 그는 다시 말문이 막혀버렸다.
누이 동생은 오빠의 식성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물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헌 신문지 위에다 펼쳐 놓았다. 그것들은 반쯤 썩은 채소와 저녁 식사 때 먹다 남은 가장자리에 흰 소스가 말라붙은 뼈다귀, 건포도와 편도 몇 알.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느냐고 핀잔을 주었던 치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마른 빵과 버터를 바른 빵, 똑같이 버터를 발라 소금을 뿌린 빵, 그리고 물을 담은 그릇이었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레고르를 위해 정해놓은 음식인 모양이었다. 누이 동생은 서둘러 나가더니 밖에서 방문을 잠가버렸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자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을 잠근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 마음 놓고 식사하라는 그녀의 신호였다. 그는 밥을 먹기 위해서 다리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상처는 어느새 나아버린 듯 했다. 이제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레고르는 몹시 놀랐다. 한 달 전에 칼로 벤 손가락이 어제까지 욱신욱신 쑤셔대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나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그는 허겁지겁 치즈를 먹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그레고르의 구미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치즈였다. 치즈, 채소, 소스의 순서로 순식간에 먹어치우며 만족스러운 나머지 눈물까지 흘러나왔다. 그런데 신선한 식품 쪽은 오히려 맛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냄새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먹고 싶은 것만을 골라 한쪽 옆으로 끌어와 놓고 먹기까지 했다. 그가 음식을 다 먹어치운 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태평스럽게 뒹굴고 있는데 누이 동생이 천천히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파 밑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였다. 이미 막 잠이 들려는 상태였음에도 그는 급히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누이 동생이 방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조차 소파 밑에 들어가 있는 일이 그레고르로서는 쉽지 않은 고역이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 얕은 소파 밑은 갑갑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누이 동생은 재빨리 모든 음식을 쓸어 통 속에 넣고는 나무 뚜껑을 닫은 후에 방을 나갔다. 그레고르는 숨이 막혀 질식할 듯한 상태에서 약간 튀어나온 눈으로 누이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이 동생이 등을 보이며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바로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기지개를 켜며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매일의 식사가 그레고르에게 제공되었다. 아침 식사는 부모님과 하녀가 일어나기 전에, 점심 식사는 식구들의 식사가 모두 끝난 후에 주어졌다. 왜냐하면 점심 후에는 늘 부모님은 잠시 동안 낮잠을 잤고 하녀는 누이 동생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보러 외출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아무도 그레고르를 굶겨 죽이려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간에 음식을 주는 이유는 결국 집안 사람들이 그레고르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그레고르에 대한 이야기는 누이 동생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이다. 또 누이 동생으로서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이 일로 걱정을 끼쳐 슬픔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레고르로서는 도대체 첫날 아침에 의사와 열쇠장수를 어떤 구실을 붙여서 돌려보냈는지 그 무렵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사람들은 그레고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이 동생도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와서는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성자의 이름을 외우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레고르도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레고르는 가족과 격리된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는 곧 문 옆으로 기어가서는 몸을 문에다 바짝 붙였다. 특히 처음 며칠 동안에는 속삭이는 소리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틀간을 계속해서 3번의 식사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시간에도 집안의 누군가가 자기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즉, 아무도 혼자서는 집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집안 식구가 모두 나가버릴 수는 없으므로 언제나 최소한의 2사람은 집안에 남아있었다. 하녀가 이번 일에 대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첫날에 그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 마침내 집을 나갈 때에는 마치 큰 은혜나 입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해고시켜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이쪽에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맹세하고 떠났다. 이미 첫날 아버지는 아내와 누이 동생에게 모든 재정 상태며 장래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따금 작은 금고에서 문서나 장부 같은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 금고는 5년 전 그의 사업이 파산했을 때 겨우 건져낸 것이었다. 복잡한 자물쇠를 열고 필요한 것을 찾은 후에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친의 이러한 설명은 어떤 점에서는 그레고르가 감금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최초의 것이었다. 이제까지 그는 부친이 파산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고만 믿고 있었다. 부친은 최소한 그레고르에게 그 반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그레고르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당시 그레고르는 가족들을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사업상의 불행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족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데 힘을 기울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남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미미한 일개 점원에서 외판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 물론 외판원이 되고부터는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되었으며 일의 결과는 당장 수수료나 현금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돈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이 놀라게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은 정말 신났었다. 후에 그레고르는 충분히 한 가정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현재 집안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넉넉한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 신이 나던 시절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화려함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도 그레고르도 그것이 모두 습관이 되어 돈을 받는 쪽의 감정과 내놓은 쪽의 호기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거기에는 이미 훈훈한 정이 담긴 특별한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다. 오직 누이 동생만이 변함없이 오빠에게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었다. 그레고르와는 달리 그녀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 바이올린 솜씨가 훌륭했으므로 누이 동생을 내년에는 음악학교에 입학시켜야겠다는 것이 그레고르가 평소에 생각해둔 계획이었다. 부모님은 그런 순진한 대화를 듣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것을 엄숙하게 발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꿋꿋이 일어서서 몸을 문에 기댄 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도 현재로서는 생각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을 문득문득 생각했다. 때로는 엿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온몸에 허기가 져서 무의식 중에 머리를 문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면 급히 문을 꼭 붙들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옆방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경우에는
모두가 말을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그들의 대화를 거의 모두 엿들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누누이 반복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버지로서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데다가 또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도 단번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설명을 엿듣고 그레고르가 분명하게 안 사실은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옛날의 재산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으며 그동안에 전혀 쓰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돈이 적지만 어느 정도 이자가 불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월 그레고르가 집에다 가져온 돈도 전부 소비된 것이 아니었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약간의 돈이 모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레고르는 문 뒤에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뜻하지 않은 조심성과 근검절약을 기뻐했다. 옛날에 이러한 여유 있는 돈이 있었다면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아버리고 홀가분하게 그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부친이 취한 옳은 행동이 집안의 행운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돈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적은 이자로 한 집안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아마도 그 정도의 돈으로는 1년이나 겨우 2년 정도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이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남겨두어야 할 정도의 금액에 지나지 않았다. 생활비는 다른 방법으로 벌어야만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건강하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가 5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일을 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다. 더욱이 고생만 하고 전혀 보람이 없었던 그의 평생에서 처음으로 얻은 휴가라고 할 수 있는 이 5년 동안에 완전히 살이 쪄버려서 몸조차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심한 천식을 앓고 있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소파 위에서 지내야 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러면 남는 것은 누이 동생인데 이제 겨우 17살의 소녀로서 지금까지의 생활이라야 몸치장이나 하고 잠만 자고 고작해야 부엌 심부름이나 하고 돈이 들지 않는 구경이나 다니고 무엇보다도 바이올린을 켜는 일이나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어린아이가 아닌가. 이 어린 누이 동생이 어찌 한 집안을 떠맡을 수가 있겠는가. 옆방에서의 대화가 여기까지 나오면 언제나 그레고르는 문에서 떠나 바로 옆에 있는 싸늘한 가죽 소파 위에다 몸을 내던졌다. 수치심과 슬픔 때문에 몸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가죽 소파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소파에 씌워진 가죽을 쥐어뜯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의자를 창가로 밀고 가서 창턱에 기어오르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그냥 의자에 의지한 채 창에 기대어 예전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일종의 해방감을 막연하게 회상하기도 했다. 매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도 날이 갈수록 그 윤곽이 차츰 희미해져 갔다.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건너편 병원 건물이 보기 싫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그 병원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이 한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 한복판인 샬롯테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는 창밖의 전망이 회색 하늘과 회색 대지가 분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황야라고 해도 별로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주의력이 깊은 누이 동생은 단 2번 창가에 놓여 있었던 의자를 발견한 후 방 청소를 끝내면 항상 창가의 그 자리에다 의자를 갖다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안쪽 창문까지 열어놓았다. 만일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과 이야기가 통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할 수만 있었다면 누이 동생의 보살핌을 좀 더 편안한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이 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소파 밑에서 움츠러 있어야 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만일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에서 창문을 닫은 채로 일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레고르는 꼿꼿이 선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그러한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자 기겁을 했다. 누이 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에게 덤벼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레고르는 곧바로 소파 밑으로 몸을 숨겼는데 다시 누이 동생이 찾아온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스럽게 보였다. 누이 동생은 오빠의 몸 일부분만 보아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것을 참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 그레고르는 그의 몸이 조금이라도 누이 동생의 눈에 띌까봐 이불을 등에 올려놓고 소파 위로 날랐다. 이 작업은 꼬박 4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게끔 또 설사 누이 동생이 몸을 구부린다 해도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잘 덮었다. 누이 동생이 이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치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재미삼아 이런 식으로 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이 동생도 짐작할 것 같았다. 그가 이불을 약간 치켜들고 누이 동생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엿보았을 때 누이 동생의 눈에는 마치 감사하는 듯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처음 2주일이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그의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예전에 부모님은 누이 동생에게 자주 화를 냈었는데 그것은 누이 동생을 탐탁지 않은 딸 자식 정도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이 동생의 행동을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대화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한낮에는 되도록 창가에 가지 않았다. 부모님의 상심을 염려해서였다. 넓지 않은 방을 돌아다녀 보았자 겨우 3제곱미터 넓이밖에 되지 않아 별 흥미가 없었다. 쥐죽은 듯이 지내는 것은 밥만으로도 충분했으며 음식을 먹는 일도 요즘에 와서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때문에 사방을 헤집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 기분 전환을 시키고 있었다. 그 중에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흥미로웠다.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운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는 천장이 달라붙어 있으면서 행복에 젖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다리가 방바닥 위로 떨어져 스스로 깜짝 놀라는 일도 종종 있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생각해낸 이 새로운 취미를 곧 알아차렸다. 그레고르는 벽이나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찐득찐득한 점액 자국을 남겼던 것이다. 누이 동생은 오빠가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가구를 치워주려고 마음을 썼다. 그런데 그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더군다나 없었다. 하녀도 물론 여간에서는 도와주는 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16살쯤 되는 하녀는 옛날에 하녀가 그만둔 이후로 끈질기게 잘 참아주었지만 부엌문을 항상 닫아놓고 여간에서 여는 일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없는 기회를 타서 어머니에게 청하는 도리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르며 도와주려 했으나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까지 오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물론 누이 동생은 어머니를 부르기 전에 그레고르의 방 안을 사전 점검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레고르는 당황해서 이불을 보통 때보다 깊이, 그리고 일부러 주름을 많이 잡히게 해서 덮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소파 위에 널려있는 이불처럼 보였다. 그레고르는 이번에도 습관적으로 이불 밑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엿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단념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방문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보이지 않아요. 누이 동생이 말했다.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그레고르의 귀에는 연약한 두 여인이 꽤 낡고 무거운 옷장을 힘겹게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일의 대부분을 누이 동생이 도맡아 하는지 모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렸다. 시간이 이럭저럭 15분 정도는 지났다고 생각될 즈음에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니?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옮길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렇다고 이 큰 것을 그냥 방 한가운데에다 방치해두면 그레고르가 다니는데 방해가 될 테고. 더구나 가구를 치워버리는 것을 그레고르가 좋아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니. 차라리 전처럼 두는 편이 그레고르를 위하는 것이 아니냔 말이야. 가구가 없으니 방 안이 온통 텅 비어서 나로서는 허전한 기분이 드는구나. 그레고르가 오랫동안 이 방에서 지내왔으니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아무래도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는 여린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조용히 누이 동생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말했다. 그레고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자신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그녀는 설마 그레고르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가구를 없애버린다면 마치 우리가 그 아이의 회복을 아주 단념해버리고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방 모양을 옛날과 똑같이 놓아두어야 그 아이가 회복되었을 때라도 자신의 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만큼 쉽게 그동안의 일을 잊을 수가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을 엿듣는 동안 그레고르는 깨달았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더구나 단조로운 2달 동안의 생활이 아무래도 자신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정신이라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구가 놓여있는 정든 방을 텅 빈 동굴로 만들어버리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가구가 없으면 물론 구석구석을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옛날에 그의 삶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되리라. 게다가 지금도 거의 잊어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자신의 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 방에서 아무것도 치워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야만 된다. 가구가 기어다니는데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으로서는 해가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누이 동생의 의견은 달랐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에 대해서만은 부모님보다는 훨씬 사정을 잘 아는 처지였다. 애당초 누이 동생의 생각은 옷장과 책상만을 치우는 것이었으나 막상 어머니의 충고를 듣자 생각이 달라져 반드시 있어야 할 소파를 제외하곤 모든 가구를 치워버리자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이 이와 같은 고집을 부리게 된 것은 물론 어린 소녀다운 반항심이나 최근에 겪게 된 불의에 쓰라린 괴로움 때문에 생긴 탓만은 아니었다. 실제적으로 그녀는 오빠에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방 안의 가구들은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장에는 또한 그 나이 또래의 소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맹목적인 고집스러움도 작용했다.
이러한 정열은 언제나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데 그 심리가 지금 그레텔을 유혹해서 그레고르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그레텔은 한층 더 열심히 그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그레고르가 혼자 남게 되면 그레텔 이외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에서 누이 동생은 결코 자신의 결심한 바를 되돌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 그레고르의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겁먹은 듯이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곧 아무 소리 없이 옷장을 옮기는 일을 도왔다. 그런데 이 옷장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었지만 책상은 달랐다. 두 여자가 힘들게 옷장을 밀고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고개를 내밀고 어떻게 하면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그들이 하는 일에 간섭할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먼저 돌아온 것은 어머니 쪽이었다. 그레테는 아직도 옆방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옷장의 위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모치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자세히 본 적이 없으므로 그를 보면 기절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 소파의 다른 끝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그러나 그때 이불의 앞쪽이 조금 들쳐진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는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며 큼직한 갈색 반점을 보고 말았다. 그녀는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비명을 질렀다. 저기 뭐냐? 사람 살려요. 어머니는 양팔을 벌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거실 소파로 쓰러졌다. 그레고르! 누이 동생은 주먹을 쳐들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레고르를 쏘아보았다. 이것이 그레고르가 변신한 이후 처음으로 누이 동생이 직접 그에게 한 첫마디 말이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의식을 회복시킬 만한 약재를 찾기 위해 옆방으로 뛰어갔다. 그레고르는 자책과 불안에 쫓겨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과 가구와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방 전체가 빙빙 돌기 시작하더니 절망 상태에서 천장 위에 있던 그레고르는 아래 책상 위의 한복판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맥없이 늘어진 채 누워 있었다. 주위는 조용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레테가 나가야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그레테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것이 틀림없다.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그레고르가 기어나왔지 뭐예요. 그레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항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여자들이란 도대체 사람 말을 안 들어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아버지는 그레테의 아주 간단한 보고를 듣고 그레고르가 무슨 난폭한 짓이라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에게 사정을 설명할 시간도 가능성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몸을 문에 바짝 붙였다. 이렇게 하면 현관에서 들어오는 아버지께서 문만 열어주면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이러한 섬세한 마음씨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레고르 하고 소리쳤다. 분노와 희열이 뒤섞인 듯한 묘한 목소리였다. 그레고르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 쪽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물론
최근에는 기어다니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고 지내었다. 그러니 달라진 집안 사정과 부딪힐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인가? 옛날에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일찍 출장을 떠날 때면 침대 속에 축 늘어져 자고 있었고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오면 잠옷차림으로 안락의자에 앉아 그를 맞이했었다. 항상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은 단정한 자세로 똑바로 서 있었다. 은행 수의와 같은 몸에 잘 어울리는 금단추가 달린 감색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저고리의 옷깃 부분 위로 나온 턱은 두 겹으로 겹쳐 있었다. 새까만 눈썹 밑에는 생기 있고 초롱초롱한 눈이 번쩍였다. 백발의 머리도 단정하게 빗질을 해서 머리카락이 착 달라붙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행 이름인 것 같은 금실로 머리글자를 수놓은 제모를 방 안의 침대 위로 던졌다. 그리고 제복의 긴 옷자락 끝을 쓰다듬으며 양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푹 넣고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레고르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는 아마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는 힘차게 걸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구두바닥이 별스럽게 큰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이래 아버지는 지금 그를 최대한으로 엄하게 다룰 결심인 듯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가오면 도망치듯 물러섰고 아버지가 멈추면 그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그는 이내 재빨리 도망쳤다. 그렇게 빙빙 돌기를 몇 번이나 했다. 아버지의 동작은 해치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친다면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일단 마룻바닥에 가만히 있기로 했다. 아무튼 그레고르는 마룻바닥 위를 기어다니는 일도 그리 오래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레고르도 따라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옛날에도 폐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옮겨 다니다 보니 피곤해서 눈을 거의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룻바닥 위를 기어서 도망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사실마저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게다가 벽면에는 정성을 들여 조각한 가구류 때문에 군데군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많았다. 바로 그때 그의 옆으로 무엇인가가 날아오더니 그의 앞으로 굴러갔다. 그것은 사과였다. 연이어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더 이상 기어서 도망쳐봤자 이제는 헛일이었다. 아버지는 폭격을 가할 결의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찬장 위에서 사과를 꺼내 주머니에다 가득 넣고는 마치 전기장치로 조종되는 기계처럼 마룻바닥 위로 굴리는 것이었다. 슬쩍 던진 사과 한 개가 그의 등을 스쳤다. 이어서 날아온 사과 한 개가 등 위에 정통으로 박혔다. 갑작스럽게 닥친 아픔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레고르는 다시 기어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힘없이 감기는 눈으로 그는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것을 겨우 볼 수가 있었다. 누이 동생의 뒤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를 외치며 달려나왔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레고르의 눈은 감겨진 상태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그레고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흐느꼈다. 3장. 사과에 맞은 상처는 한 달 이상이나 그레고르를 괴롭혔다. 가족들 중에서 누구도 감히 그레고르의 몸에 박힌 사과를 뽑아내는 사람은 없었다. 사과는
이 사건을 나타내는 기념품처럼 살 속에 박힌 채로 있었다. 그레고르의 모습이 아무리 참담하고 징그럽다 하더라도 그가 가족의 일원이며 가족의 일원인 그를 원수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차츰 깨닫는 듯 했다. 아버지는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슴속에 접어두고 오직 꾹 참는 것만이 가족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레고르는 상처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지금으로서는 방을 건너가는 것만도 마치 병든 노인처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구나 벽을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런데 다른 일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것은 거실과 그레고르의 방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레고르는 이제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뚫어지게 문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습관처럼 되었다.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그의 모습은 거실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고 반대로 그레고르에게는 가스등이 환히 켜진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대화를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었다. 출장 중 어느 싸구려 호텔에서 칙칙한 침대 속에 지친 몸을 던져야 했던 시절 그레고르는 항상 부러운 눈으로 자기 집 거실에 모여 앉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들은 옛날에 생기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냥 잔잔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평소와 같이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등불 아래에 몸을 내밀고 얼마 전 가게에서 맡아온 고급 속옷을 바느질했으며 점원이 된 누이 동생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저녁엔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수의 제복을 벗지 않았다. 실내복은 필요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자기 직장에서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아버지의 제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10시가 되면 항상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편히 자도록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사실 그런 상태로 잠을 자면 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했다. 그러나 수의가 된 이후로 고집만 늘어난 아버지는 오래 거실에 있기를 원했고 그러다가 이내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잠을 깨우려고 흔들면 아버지는 15분 정도는 눈을 감은 채로 고개만 가로저을 뿐 자리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그의 귓전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고 누이 동생은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합세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으면 그제야 그는 겨우 눈을 뜨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번갈아 보면서 입버릇처럼 늘 하던 말을 중얼거렸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노후의 휴식처다. 그러고는 두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들을 따라 문 앞까지 갔다. 그러면 어머니는 재빨리 바느질 도구를 챙기고 누이 동생은 펜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잠자리를 돌봐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변해갔다. 가족 모두 일에 지쳐 피곤해했고 아무도 그레고르를 보살펴줄 여유가 없었다. 집안 살림은 점점 궁핍해져 갔다. 결국은 하녀도 내보냈고 그 대신 몸집이 큰 백발의 여인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가장 힘든 일만을 해주고 갈 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면서 해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친목회나 축하 모임이 있을 때면 화려하게 몸에 치장하던 여러 가지 잡다한 장식품 같은 것들도 팔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것을 얼마나 받고 팔면 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을 엿듣고서야 알게 된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집 문제였다. 현재의 형편으로 이 집은 너무 컸다. 그러나 이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단지 그레고르에 대한 고려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적당한 상자에다 숨만 쉴 수 있게 해놓으면 그레고르쯤은 문제없이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를 방해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완전한 절망감과 친척들의 눈총 때문이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갖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이미 포용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직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는 일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의 빨랫감을 얻어하느라 자신을 희생했고, 누이 동생은 손님의 기호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바쁘게 뛰었다. 그러나 이미 가족들은 지쳐 있었다. 그레고르는 밤낮을 거의 뜬 눈으로 새다시피 했다. 그는 종종 이번에 방문이 열리면 옛날처럼 집안 살림을 자신이 도맡아 하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회사 사장이나 지배인, 사원과 수습사원들, 또는 몹시 머리가 둔한 급사, 다른 장사를 하고 있는 두세 명의 친구들이 가끔 떠올랐고, 어느 시골 호텔에 한여며 즐거운 추억들, 진지했으나 구혼이 너무 늦었던 어느 모자점의 회계원인 처녀의 모습도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낯선 사람이나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뒤죽박죽이 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모습이 다시 사라지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그런가 하면 가족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자신에 대한 학대에 단지 화가 치밀 뿐이었다. 무엇을 먹으면 식욕이 생기는지 자신도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방으로 기어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몇 가지를 가져올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다. 누이 동생도 요즘은 그레고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침이나 점심때 가게에 나가기 전에 아무 음식물이나 밥비 챙겨서 발끝으로 그의 방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그가 음식에 손을 댔건 안 댔건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비질을 해버렸다. 누이 동생이 늘 하던 방 청소도 요즘 들어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사방 벽을 따라 더러운 자국이 줄줄이 남아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갖가지 먼지와 오물 덩어리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누이 동생이 방에 들어올 때 일부러 더러운 구석에 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도 누이 동생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오물을 발견했을 텐데도 마치 오물을 방치해두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오히려 누가 그레고르의 방 청소에 대한 자신의 특권을 침해하기라도 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웠다. 언젠가 어머니가 서너 통의 물로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일이 있었다. 그때 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기분이 몹시 상한 그레고르는 화가 나서 소파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모치는 그 벌을 받았다. 왜냐하면 저녁 때 돌아온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 상태가 변한 것을 확인하고는 몹시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눈을 흘기며 돌아서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울음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태도에 부모님은 놀라고 질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뒤늦게 전후 사정을 눈치챈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딸 아이에게 맡겨두지 않았느냐고 어머니를 책망했고, 그레테에게는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가 청소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격분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다. 한쪽에서는 그레테가 경련을 일으키며 몹시 흐느껴 울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방문이 닫혀 있었더라면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이런 소란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누구도 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큰 소리로 쉿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무리 누이 동생이 낮 근무에 시달려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에 실증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딸 대신 애를 쓸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왜냐하면 고용된 늙은 할멈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삶 동안 온갖 쓰라린 일을 겪어온 이 할멈은 그레고르를 처음부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땐가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어본 일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다. 몹시 놀란 그레고르는 누구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면서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할멈은 양손을 아랫배 위에 대고 깍지 낀 채 그레고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후론 시간만 나면 아침 저녁으로 슬그머니 문을 열고 몰래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는 일을 계속했다. 처음에 할멈은 중얼거렸다. 말똥벌레야, 이쪽으로 오너라. 그녀로서는 다분히 정다운 말을 건네듯 그레고르를 자기 쪽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런 소리는 무시해버렸다. 문이 열린 것을 모른 채 하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그레고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넣어준 음식물 옆을 스칠 때에만 장난삼아 한 입 먹어보거나 삼키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대개는 나중에 뱉어버렸다. 이 무렵 식구들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달리 둘 곳이 마땅치 않은 갖가지 물건을 이 방에다 넣어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꽤 많았다. 왜냐하면 집안의 방 하나를 하숙했기 때문이다. 성미가 까다로운 하숙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질서와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도 자기가 쓰는 방뿐 아니라 하숙생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이 집안 사람이 된 이상에는 이 집 전체, 특히 부엌이 청결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참견했다. 필요 없는 물건이나 아주 더러워진 잡동사니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더구나 재를 치우는 상자며 부엌에서 쓰던 쓰레기통까지도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졌다. 할멈은 당장 필요치 않은 물건들은 눈에 띄기 무섭게 모조리 그레고르의 방으로 쑤셔 넣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레고르의 눈에는 날라오는 물건과 그 물건을 들고 있는 손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할멈은 언제나 기회를 보아서 그런 물건들을 다시 찾으러 오거나 혹은 전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내다버릴 속셈이었겠지만 사실은 모두 그대로 처음 던져두었던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그 잡동사니들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자유스럽게 기어다닐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그것들을 치워버렸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초주검이 되어 공연히 우울해져 몇 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잡동사니를 옮기는 일에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하숙하는 신사들은 가끔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는 항상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문이 열려있는 밤에도 다른 물건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집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자기 방의 제일 어두운 구석에 엎드려 지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할멈이
거실의 문을 약간 열어놓은 채로 내버려둔 일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하숙인들이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을 때에도 문은 그대로 열린 채로 있었다. 세 사람은 테이블 윗자리에 앉게 되었다. 예전에 부모님과 그레고르가 앉았던 자리였다. 세 사람은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기를 담은 큰 접시를 들고 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곧 이어서 누이 동생이 감자 담은 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음식에선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진한 냄새가 풍기었다. 하숙생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접시 위로 몸을 구부렸다. 실제로 세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격으로 보이는 중앙에 앉은 사내가 큰 접시에 담긴 고기를 한 조각 썰어냈다. 충분히 연한지, 그러니까 주방으로 다시 보내지 않아도 좋은지 어떤지를 알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만족해했다. 그제야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미소를 지었다. 집안 식구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그래도 아버지만은 부엌으로 가기 전에 거실에 들러 제모를 손에 들고 머리를 한번 꾸벅 숙여 보이고는 테이블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하숙인 세 사람 모두 일어서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렸다. 그러나 자기들만 남게 되자 거의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그레고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식사 중에 아삭아삭 음식을 씹는 이빨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그레고르에게 음식을 먹는 데는 이빨이라는 것이 필요하며 아무리 훌륭한 입도 이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슬픈 듯 중얼거렸다. 나도 무엇인가 먹고 싶다. 그러나 저런 음식은 싫어. 저들식으로 먹어치우다가는 죽어버리고 말겠어. 바로 그날 저녁의 일이었다. 주방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변신을 한 이후로 바이올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었다. 하숙을 하는 새 신사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중앙에 있는 사람이 신문을 꺼내어 다른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넘겨주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신문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웠다.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자 세 사람은 놀란 표정을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는 부엌문 앞에 모여섰다. 부엌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시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 따님께서 거실로 나오셔서 연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편이 훨씬 돋보이고 유쾌할 테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장본인처럼 말했다. 하숙인들은 거실로 돌아와서 그들을 기다렸다. 이윽고 아버지는 악보대를 들고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 나타났다. 누이 동생은 침착한 태도로 연주 준비를 끝마쳤다. 이제까지 하숙을 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지나칠 정도로 하숙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따라서 자신들은 의자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문에 몸을 기대고 서서 제복의 단추들 사이에 오른손을 찔러 넣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숙인 한 사람이 의자를 권해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이 의자를 놓아준 곳은 방 안의 한 구석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냥 앉았다. 이윽고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연주 소리에 끌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고개를 거실 안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는 요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로 지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쏟았었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까지 여겼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남의 눈을 의식해야만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의 방 안은 사방이 먼지투성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풀썩풀썩 먼지가 일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온통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실밥이며 머리칼,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을 등과 옆구리에 잔뜩 붙인 채로 기어다니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몇 차례씩 등을 아래로 하고 누워서 바닥에 양탄자에다 몸을 비벼대던 일도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해진 이후 도무지 그럴 의욕마저도 상실해버렸다. 이런 상태로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거실로 기어나오면서도 그레고르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물론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족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정신이 빼앗겨 있었다. 하숙인들은 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찔러 넣고서 악보대 바로 뒤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이더니 창가로 물러갔다. 아버지는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훌륭하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가 그만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단지 실례가 될까봐 마지못해 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특히 그들이 담배 연기를 코와 입으로 내뿜는 모습은 몹시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이 동생은 여전히 아름다운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고개는 한쪽으로 기우뚱하고 눈은 마치 무엇을 음미하듯 슬픈 표정으로 악보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갔다. 가능하다면 누이 동생의 시선과 마주치기 위해 머리가 마룻바닥에 딱 붙어버릴 정도로 낮게 수구렸다. 이토록 음악 소리에 감동을 느끼는데도 내가 아직 동물이란 말인가? 그레고르는 자신이 동경하는 마음의 양식을 얻는 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누이 동생이 곁에 가서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누이 동생에게 자기 방으로 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의 희망을 알릴 생각이었다. 잠자씨! 돌연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쳤다. 그는 곧장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뚝 멈췄다. 그 사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른 친구들에게 살짝 미소를 던지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버리는 것보다는 하숙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숙인들은 흥분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이올린 연주보다도 그레고르에게 더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아버지는 급히 그들 쪽으로 다가가서 양팔을 크게 벌리고 그들을 그들의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다. 동시에 몸으로는 그레고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았다. 우두머리 사내는 뭔가 대단한 약점을 잡기라도 했다는 듯 이죽거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해두지만 그는 누이 동생과 그레고르의 어머니를 힐끗 곁눈질했다. 나는 이 집과 당신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쾌한 상태를 고려하여 방을 해약하겠소. 물론 지금까지의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소. 그 대신 나는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신들에게 제기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볼 작정이오. 그는 입을 다물고 마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과연 그의 두 친구들이 곧 입을 열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해약하겠소. 그들은 단호한 얼굴을 하고 거실을 나갔다. 아버지는 몸을 비틀거리며 자기 의자로 돌아가 털썩 주저앉았다. 언뜻 보기에는 평소처럼 저녁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불안정하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결코 자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그레고르는 하숙인들이 처음 자기를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의 굶주림에서 오는 허기 때문에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의 몸에 닥쳐올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상황에 대해 확실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은 이렇게 말의 서두를 끄집어내며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두 분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이 흉측한 괴물을 오빠라는 이름으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저것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저것을 먹여 살리고 참고 견디는 데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완전히 숨이 가라앉지 않은 어머니는 마치 넋나간 듯한 눈길로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에게로 급히 달려가서 이마를 짚어주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결심이라도 한 듯 똑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숙인들이 식사한 후 아직 식탁 위에 놓여있는 접시들 사이에서 자신의 재물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레고르를 쳐다보았다. 저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어쩐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들 처지에 도대체 어떻게 저런 끝없는 골칫거리를 집안에 두고 참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누이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것을 본 누이 동생은 거의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얘야. 아버지는 정답고도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이냐?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누이 동생이 말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온 것이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불행이었어요. 어떻게 저것이 그레고르란 말인가요? 만일 저것이 정말 그레고르였다면 인간이 자기와 같은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틀림없이 스스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었다면 오빠는 없어졌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오빠를 존경하며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들을 희롱하고 하숙인들을 내쫓고 급기야는 이 집 전체를 점령하고 우리들을 길거리로 몰아낼 거예요. 네,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하고 누이 동생은 벼랑간 소리를 질렀다. 벌써 시작됐어요. 그레고르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앉아있는 의자로부터 멀찍이 물러났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 옆에서 자신이 희생되느니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는 듯이 어머니의 의자 뒤에서 어느덧 아버지의 등 뒤로 도망쳤다. 아버지는 딸의 움직임에 흥분한 듯 같이 일어서서 누이 동생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양팔을 앞으로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은 물론 그 누구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단지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리기 시작한 것뿐이다. 참혹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몸을 조금만 돌리려고 해도 머리에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 번 고개를 쳐들었다가는 마룻바닥에 내리쳤다. 그 이상한 동작은 그들을 의아스럽고 놀라게 했다. 그는 동작을 중지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족들은 그제야 악이 없는 그의 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들의 놀라움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었으며 이제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슬픈 표정으로 그레고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모아 앞으로 쭉 뻗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한쪽 팔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다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친 상태로 애써 숨을 돌리며 간혹 쉬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것을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방향을 돌려 곧장 자기의 방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새삼 놀랐다. 조금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 쇠약한 몸을 이끌고 이처럼 먼 거리를 간단하게 기어 나올 수 있었는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빨리 기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가족들이 전혀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문 앞까지 왔을 때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목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자신의 뒤쪽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고 다만 누이 동생이 서 있는 것만이 보였다. 그때 그레고르의 마지막 시선이 어머니를 스쳤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성급하게 문이 닫히고 굳게 빗장이 걸렸다. 갑자기 일어난 이 소란 때문에 그레고르는 몹시 놀라서 다리가 휘청거리며 꺾일 정도였다. 이렇게 성급히 굴어댄 것은 누이 동생이었다. 그녀는 미리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레고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번개같이 달려와 문을 닫아 걸었던 것이다. 그레고르의 귀에는 누이 동생의 발자국 소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다. 이제는 됐어요. 겨우 끝났어요. 누이 동생은 열쇠를 돌리면서 부모님을 향해 외쳤다. 자, 이제는 어쩔 셈인가.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가느다란 다리로 기어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쾌감까지 느껴졌다. 물론 전신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내 가라앉았고 마침내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등에 박힌 썩은 사과며 부드러운 먼지에 쌓여있는 그 주위의 염증조차도 이미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애정과 연민을 갖고 가족들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누이 동생보다도 그 자신이 훨씬 더 절실한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교회의 종소리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이처럼 공허하고 편안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문득 그의 머리가 그도 모르게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콧구멍에서는 나지막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아침 일찍 일하는 할멈이 여느 때처럼 잠깐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일부러 꼼짝도 않고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전부터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 밖에서 손에 들고 있던 긴 빗자루로 그를 툭툭 건드렸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화를 내면서 그레고르의 몸을 슬쩍 안으로 밀어보았다. 할멈은 그레고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곧 일의 진상을 알게 되자 할멈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었다. 할멈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잠자 부부의 침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저리 좀 가보세요. 저것이 뻗었어요. 저기 뻗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기겁을 하며 각자 침대 좌우로 뛰어내렸다. 잠자 씨는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보이는 잠옷 차림으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거실의 문도 열렸다. 하수긴을 둔 이후 그레테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 그레테는 한잠도 자지 않은 것처럼 단정하게
완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정말 죽었어요?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멈을 쳐다보았다. 물론 스스로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할멈은 증명이라도 해보이려는 듯이 멀찍이 서서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쑥 밀어보였다. 부인은 할멈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군. 하고 잠자씨가 말하며 성호를 그었다. 나머지 세 여자들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때까지 시체에 눈도 떼지 않고 바라보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저것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여유였을까요? 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어요. 먹을 것을 넣어주어도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되돌아 나오곤 했어요. 사실 그레고르의 몸은 납작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이미 다리는 몸통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주의를 끌만한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레테야, 잠깐 이리 좀 따라오너라. 쓸쓸한 미소를 띤 채 잠자 부인이 말했다. 그레테는 시체 쪽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부모님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할멈은 방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도 신선한 공기 속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어느덧 3월도 말일이 가까워졌던 것이다. 3명의 하숙인들이 방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찾으며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 있지요?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할멈에게 불쾌한 듯이 물었다. 그러나 할멈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빨리 그레고르의 방으로 와보라는 신용을 했다. 세 사람은 할멈이 시키는 대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서 다소 낡아 보이는 웃옷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는 완전히 밝아진 방 안에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섰다. 그때 제복 차림의 잠자씨가 한쪽 팔은 부인에게 또 한쪽 팔은 딸에게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모두 눈물에 젖은 얼굴들이었다. 그레테는 가끔 아버지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두 여인에게 부축받던 팔로 현관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다소 놀란 듯이 말했다. 다른 두 사람은 뒷짐을 진 채로 계속 손을 비벼대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쟁이 한바탕 벌어지기를 즐거이 기다리기라도 한다는 태도였다. 내가 방금 말했던 그대로요. 잠자씨는 이렇게 말하고 두 여인과 함께 나란히 하숙인들 앞으로 걸어갔다. 우두머리 격인 사내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이 복잡한 일들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듯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시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는 잠자씨를 쳐다보았다. 벼랑간 겸손한 기분으로 마치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승낙을 구하고 싶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잠자씨는 몇 번인가 눈을 크게 뜬 채 그저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는 정말로 곧장 자신들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두 사람은 꼼짝도 않고 서서 이들의 대화를 주시하고 있더니 곧 그의 뒤를 따라갔다. 마치 잠자씨가 먼저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들과 그 사내 사이를 가로막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옷장에서 모자를, 지팡이 통에서 지팡이를 뽑아들고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그들이 나가자 비로소 집안은 온전히 가족들만의 것이 되었다. 잠자씨 가족은 오늘 하루를
휴식과 산책이나 하며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쉬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잠자 씨는 지배인 앞으로,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상점 주인 앞으로 각각 결근개를 썼다. 그때 마침 할멈이 와서 아침일이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결근개를 쓰던 채로 얼굴도 들지 않고 고개만을 끄덕거렸다. 그러나 좀처럼 할멈이 돌아가려는 기색이 없자 그들은 불쾌하다는 듯이 얼굴을 쳐들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할멈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가족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도 알려주려 했다가 상대방이 캐묻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할멈의 모자 위에는 작은 타조 깃털 하나가 거의 수직으로 세워져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도 무슨 일이 남았나요? 잠자 부인이 물었다. 할멈은 가족들 중에서 잠자 부인을 가장 존경하고 있었다. 네. 그녀는 대답했으나 정다운 미소를 짓느라고 곧바로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이제 옆방에 있는 것을 치워야 할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벌써 다 치워놓았어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쓰다만 결근개를 계속 쓰려는 듯이 다시 고개를 수그렸다. 잠자 씨는 할멈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그만두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할멈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자 자신이 해야 할 바쁜 일들을 생각해내고는 기분이 상한 듯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할멈은 휙 돌아서서 요란스럽게 문을 닫고 돌아갔다. 저녁에 오면 할멈을 내보내도록 합시다. 잠자씨가 이렇게 말했으나 부인도 딸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간신히 되찾은 마음의 평정이 할멈 때문에 다시 깨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두 여인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 있었다. 잠자씨는 의자에 앉아 몸을 돌려 잠시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자, 그만 이리로 와요.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하면 무엇하겠소. 이제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녀들은 잠자씨를 위로하고는 서둘러 결근개를 썼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나섰다. 수개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외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뿐이었으며 따스한 햇볕이 전차 안으로 비쳐들었다. 그들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이것저것 상의했다.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앞날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서로 물어본 일은 없었지만 세 사람의 직업은 모두가 괜찮은 편이었고 앞으로도 유망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집을 옮기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레고르가 마련한 집에서 계속 살아왔다. 그러나 세 사람은 현재 그 집보다 작고 집세도 싸고 무엇보다도 위치가 좋고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집이 필요했다. 대화를 하는 사이 우울해 보이던 그레테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잠자 부부는 딸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한 여인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자 부부는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딸을 위해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라 생각했다. 이윽고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레테는 제일 먼저 일어나 젊고 싱싱한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 부부는 그런 딸의 모습에서 그들 가족 앞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엿보았다. 네, 여기까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었습니다.